네, 이제 오늘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엔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2분기 실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블랙핑크 컴백 관련된 거, 그리고 얼라인이 SM의 2차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요 4개사 모두 다 호실적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실적을 냈다라는 거는 보시면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공이 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야, SM 못 나온 거 아니냐? 뭐 사람들 몇몇은 SM이 SM 했네. 역시 SM은 잘 못 나왔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위기들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숫자를 보면서 좀 의구심이 생겼었죠. 그게 아닌데 왜 그걸 또 오해를 할까?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도 보지만은 순이익에 대해 가지고도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순이익 컨센 대비로 보게 되면 SM의 경우가 컨센서스 153억인데 발표치가 246억으로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서 순이익이 작게 추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는 청개구리인지 반대로 갔어요. 이번에는 영업이익보다도 순이익이 컸죠. 자,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제안을 드려요. SM은 앞으로 추정하실 때 추정의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뭐냐면 SM이라는 회사가요, 참 회계적으로도 문제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의외로 별도 재무제표는 예상한 대로 거의 나오는 예상이 손쉬운 기업입니다. 연결해서 항상 사고 쳐서 그렇죠, 자회사들이. 그래서 별도 기준에서는 세금 두드려 맞는 것 빼고는 일회성 이벤트도 없어요. 그냥 활동하는 거에 비례해서 실적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017년부터 별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생각보다 일정해요. 뭐 그렇게 이걸 보면서 문제 있는 회사라는 생각은 안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은 22년 상반기인데 항상 두 자리 나오고 이번 상반기는 보게 되면 별도 기준으로는 지금 영업이익률 20%가 넘어갔죠. 근데 연결 기준으로는 들쭉날쭉해요. 3% 나왔다, 7.8 나왔다, 6.1 나왔다. 아이고 이때는 1.1%예요. 보시면 별도는 12, 10인데 연결은 6.1이 1.1이 된 거죠. 이러니까 이제 못 믿겠어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별도로 보자는 거예요. 별도로. 별도로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요번에 실적 낸 자를 한번 저희가 봐야 될 텐데 별도로 해가지고서 쭉 보시게 되면 별도는 뭐 음반음원, 출연, 콘서트, MD 그러니까 사실 별게 없어요. 거기다 판관 비율 정해갖고서 영업이익률 때리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특이성이 나올 게 없다. 예상하는 대로 나온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그건 전부 다 추정치가 연결 기준인 거거든요. 연결이 자회사가 연결들이 되는데 여기서 합산해 보니까는 주요 연결 법인들 자회사들이 마이너스를 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총 33억이 나왔다. SMCNC는 플러스 9억 나왔는데 키스트는 마이너스 11억, 드림메이커 마이너스 18억, 일본 법인 SMC 마이너스 4억, 또 다른 일본 법인 플러스 9억, 기타 나머지 다 합쳤더니 마이너스 18억. 근데 뭐 메이저하게 뭔가가 툭 사고를 친 애는 없어요. 그리고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뭐 드림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더보이즈 미국 공연이 2회인가 3회가 취소된 게 있어요. 그래 갖고서 마이너스 나온 거고 기타도 보면은 지금 중국 쪽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지금 활동이 여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온 게 있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뭐 과거에 뭐 이상하게 떨 것처럼 이상한 거는 없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꿔서 그거거든요. 별도 계산이 쉽잖아요. 그럼 별도로 계산해 놓고 너무 분기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엔터 회사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기로 너무 보지 마시라. 분기로는 여기는 흥행산업이기 때문에 들쭉날쭉이 있다. 그걸 가지고 회사가 체력이 바뀌었어, 나빠졌어. 이걸 보는 건 너무 부안해동하기 쉽다. 연간으로 보시라. 광고회사다. SMCC 광고회사가 코로나 때 마이너스 났지만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내긴 전 이제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으로 키스트도 이것저것 수주받아서 이제 나오는데 흥행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나겠지만 여기도 똔똔은 할 것이다. 드림메이커하고 SMC, SM, EJ 플러스는 전부 다 기타도 그렇고 코로나 연관이죠.
풀리게 되면 공연 많이 하면 당연히 올라오는데 지금은 공연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일회성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주 심플하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별도 예상하고 연결은 추정 안 하고 똔똔으로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 플러스 나오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나오겠죠. 연간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언제부터 드림메이커가 더보이즈 거를 공연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카오 엔터 거거든요.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서 너무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마찬가지 기업이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이브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에 여기가 1분기는 마이너스인데 2분기는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플랫폼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네이버하고 통합돼야 되고 여러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분기에 봐가지고서 1분기엔 갑자기 야 이제는 플랫폼이 아니야. 2분기에는 100억 이상 이익이 나오니 야 플랫폼 너무 잘 돼. 그렇게 봐버리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 볼 때도 제가 볼 때 위버스는 빼고 추정했다가 위버스는 그냥 연간으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 기준 컨센을 자꾸 구성을 하면 회사의 실체를 저는 못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2021년도까지는 연결 대상이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연결해서 빠지게 되죠. 이게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이익으로 재분류가 되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에서는 이제 더 이상 디어유가 SM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SM 회사가 아니냐, 지분율이 변했냐? 아니요, 변화 없어요. 그냥 순이익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봤었을 때 SM 가치에서 디어유가 차지하는 거는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회계장부상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에서만 제외가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요번에 SM의 연결, 그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 1844억, 194억인데 추정치가 200억이었죠. 근데 디어유 이거는 116억하고 35억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산하게 되면 1960억, 229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는요, SM은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나오는 회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밑에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만도 제 생각에는 텍스를 거의 보존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바텀을 보면 완전 쓰레기 같던 회사가 SM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바텀이 제일 강한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그 걸그룹도 아주 핫해지고 하니까는 이게 또 안티들 서로 간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지 이렇게 아주 그 흑색 선전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서로 간에 안 좋게 까내리는 행태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 안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조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86번가의 지로는 엔터는요 서로가 서로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우상향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전통 제조업처럼 누군가가 손해를 입어야 내가 응원하는 기업이나 그룹이 수혜를 입어서 올라가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익이 되면 누군가가 손해일 거야 라고 억지로 만들어낼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악성 팬들이거나 혹은 주식시장에서는 롱숏 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롱숏을 하려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롱숏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엔터 업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들의 이해관계는 여기에 달려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물고 뜯고 하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런 논리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앨범 판매량이 특히 SM에 대한 이야기죠. 저가 앨범 내가지고서 잘 나가는 거잖아. 주얼이니 뭐 디지팩이니 그런 거 내서잖아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SM이 총대 메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다 욕해요. SM이 저거 가지고서 어린애들 피 빨아먹는다. 저걸로 성적 잘 나오는 것처럼 꾸민다. 나중에 결국 다 따라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 아마도 팬들만 욕할걸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SM이 이렇게 새로운 마케팅하면 좋아할 겁니다. 어이구, 우리도 저거 따라해야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전부 다 정규 앨범만 냈었어요. 정규 앨범 내서 곡수를 10곡, 20곡을 넣었죠. 신경 써서 진짜로 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곡수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곡을 사야 되잖아요. 작사, 작곡가 써야 되니까 비용 많이 들죠. 그리고 컴백 주기가 길어져요. 그러다 녹음하려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SM이 꼭 이건 열었다기보다는 이런 시대로 바뀐 건데 이건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야 굳이 정규 안 내도 한두 곡만으로도 컴백해주면 안 돼. 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더 자주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도 있잖아요. 진짜 5년, 10년 만에 마스터피스를 내기를 바라는 팬도 있지만 몇 달마다 나와주기를 바라는 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간파하고서 바뀌죠, 분위기가. 한두 곡 넣어서 싱글이나 미니 앨범이란 이름으로 막 앨범을 냅니다. 이때는 욕을 했죠. 야 그게 무슨 가수냐. 자기가 작사 작곡도 하고 10곡 20곡을 내서 앨범을 내야지 한두 곡 내는 게 무슨 앨범이야. 다 싱글 내잖아요. 다 미니 내잖아요. 다 따라 할 거 왜 욕했냐는 거죠. 다음으로 정규 앨범 내고 리패키지 내는 것도 다 욕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곡수를 좀 늘려서 정규 앨범을 내요. 이건 좀 더 비싸게 받습니다. 보통 앨범 낸 이후에. 그러고 여기에다가 한두 달 뒤에 한두 곡을 추가해가지고서 정규 리패키지라는 형태로 또 앨범을 내요. 이것도 많이 욕했어요. 이게 사기 아니냐. 야 한두 곡 늘려놓고 무슨 리패키지냐. 아니 근데요. 한두 곡으로 싱글 미니 내잖아요. 정규 내놓고 새로운 싱글 나왔다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SM이 냈다가 욕을 얼마 먹었습니까? 요즘 리패키지 안 내는 회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내줘. 다음으로 주어라고 디지팩에 대한 건데 자, 2만원짜리 비싼 앨범은 내가 금반이죠. 어디 만원 초반대 앨범을 내고 있느냐. 그거 판매량 늘리는 상술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K-팝 음반도 얇고 가볍게 포토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얼 앨범도 대세. 뭐 여기는 SM 앨범이잖아. 이건 JYP 앨범이죠. 기사 쭉 볼게요. K-팝 아이돌도 최근 조회 케이스로도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 샤이니, 백현, NCT, 엔드림, SM이죠. 있지, 스트레이키즈, JYP죠. 투바투, 빅히트죠. 엔하이픈, 빅히트 자회사죠. 다 냈어요. 안 내지 않습니다. 몇몇 아티스트는 안 내겠죠. 아주 소수는. 그럼 저기 언급 안 됐으니 YG는 안 냈냐? 트레저 디지팩 10,000원 냈어요. 안 낸 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키즈 주얼 케이스 나왔었고 빅히트 투바투 9,100원이네요. 엔하이픈 9,700원 다 나와요. 안 내는 소속사 없습니다. 다 따라 했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응원하는 아티스트는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논쟁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 그리고 10,000원이라도 팔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00원 초반대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높아요. 몇몇은 주얼이라도. 다음 두 번째로 앨범 판매 무용론도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86번가에서 앨범 판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헤드윈드도 좀 있죠. 음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십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음원들이 순위가 높은 가수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더더욱 하시는 것 같아요. 음원 관련해서는 여기 들어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순위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요거 보게 되면은 뭐 대표성 띄는 게 사람들이 이제 멜론이라고 하니까 멜론이니까 난 보죠.
자, 이제 멜론 탑백으로 보게 되면은 뉴진스가 잘해요. 맞아요. 1위 어텐션, 2위 블랙핑크 베놈, 핑크 베놈. 신곡이 나왔는데 그게 제꼈어요. 그다음 3위가 하이보이로 1, 3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 프로젝트 나와 있고, 아이브 럽다이브 참 잘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있지 뭐 소녀시대, 나연, 쿠키 뭐 톰보이도 아직까지 상위권이에요. 와, 대단하다 진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1위를 계속 하고 있어? 너무 대단해.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칭찬하는 건 당연해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제가 예전에 멜론 가지고서 음원 분석 한번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있죠. 순위보다 중요한 게 일간 이용자 수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빈집이라서 순위가 그러니까 순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약해서 1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경쟁자 박 터져서 10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이용자인데도.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2018년도 이후로 일간 이용자 수 멜론 순위입니다. 아까 전에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거 기억을 하세요. 지금 1위 곡의 24시간 이용자 수 50만이에요. 이걸로 1등 해요. 2등이 43만이에요. 근데 최고 일간 이용자 수 순위 2018년 10월 이후부터로 보면 볼빨간 사춘기가 121만이에요. 택도 없죠. 만약에 이거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악동 뮤지션 100만 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백예린, 아이유, 장범준, 에픽하이, 폴킴, 지코. 아이유가 음원은 깡패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돌 중에서는 태연이 제일 높았어요. 98만 8천. 그 다음에 제니 솔로. 그리고 또 좀 의외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밴도 높고, 여기 보시면은 송민호도 되게 높았어요. 이 노래가 되게 흥했었죠. 이 숫자들이 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그럼 전 대단하고 지금 안 대단하냐, 그건 아닌 게, 제가 볼 땐 멜론이 숫자가 되게 많이 빠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옛날 멜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멜론 이용자가 많았는데 사실 멜론이 차트 치팅 문제가 있었고 어뷰저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어물쩍 넘어갔었고, 그러니까 기계가 차트를 만든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멜론을 그러니까 멜론에서 1등이 근본이야라고 생각을 팬들이 많이 했는데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 이용자가 높게 안 나와요, 요즘에 1등들은.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개편되고서 정말 높게 나온 게 빅뱅이어서 84만. 그래서 뭐 멜론이 아직 안 죽었나 하는 생각도 빅뱅 컴백할 때 들긴 했어요. 그래서 역시 빅뱅이다 라고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는 많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숫자가 절대적으로는 많이 죽었다. 그래서 그게 뭘로 연계되겠냐? 일간 이용자 수가 적다는 건 조회수가 적다는 거고, 멜론으로 인해서 매출 나온 건 적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점점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드려요. 그러니까 음원도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트와이스 Yes or Yes만 해도 77만이었어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그럼 최신 기준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최신 오마이걸도 잘했네요. 살짝 설레서가 58만이나 나왔었네요. 쇼미도 셉니다. 쇼미 나오면은 1등 먹어요, 이렇게. 방탄 버터가 53만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용자 많이 내려왔죠. 아까 제가 50만이 최근에 넘었던 게, 하여튼 블랙핑크 럽시거리 그전 앨범이잖아요. 여기 51만이었고, 트와이스 모앤모가 망했다 했었는데 58만. 지금 50만 좀 넘는 거를, 이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50만 조금 넘는 게 지금 뉴진스인데 여기 안 들어와 있고, 50만 넘은 데가 에스파 넥스트 레벨 정도까지네요. 뭐 어쨌든 이건 적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이거는 보지 마시라. 아, 맞다.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이 지금 요번에 1간이 46만 8천 나왔어요. 46만 8천. 그래서 50을 못 넘었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멜론 좀 많이 빠졌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진짜 멜론 안 중요하냐 하면 그나마 좀 제가 볼 때 좀 저는 팬덤 규모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규모 확인에 유용한 자료는 진입 이용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 이용자 수라는 거는 그 곡이 발매되고 첫 1시간 동안에 몇만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팬들인 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노래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시간 내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번 또 티스토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2021년도에) 멜론 이제 첫 1시간째 진입 이용자 수 아이유가 최고입니다. 네, 절대 존엄이에요. 15만이 넘어가죠. 10만 넘는 건 아이유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방탄 버터가 7만 9천. 카운팅스타 진짜 성공했던 것 같아요. 6만 7천. 그 다음에 NCT 드림의 맛이 6만.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로 보면은 순위가 높죠. 그쵸? 에스파 세비지가 5만 7천. PTD가 방탄이 5만 5천. 백현, 뭐 레드벨벳, 엔드림 이건 수록곡인데 순위가 이렇습니다. 처음 1시간 안에 듣는 숫자고 2022년도에는 어떠냐라고 하면 더 줄어요. 이용자 수가. 멜론 점점 더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2022년도는 근데 여기 지금 2명이 빠져 있어요. 2명이 더 위에가 2명이 있거든요. 엔드림 제목은 들어보셨나요? 이 버퍼링이라고 나온지도 모르시죠? 근데 이게 48,000. 그 다음에 레드벨벳 필마이 리듬이 41,000. 임영웅 셉니다. 임영웅 나올 때는 아이돌들도 컴백을 미루죠. 싸이, 넷댓, 태연, 아이브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죠. 요 위에 누가 있냐면은 요번에 블랙핑크가 5만 7천 기록했고 BTS 예투컴이 5만 3천이었습니다. 올해 1등은 블랙핑크, 2등은 BTS, 3등이 이제 엔드림이에요. 그러면 진입이. 근데 전체적으로 줄었죠. 그쵸? 막 10년만 그래도 아이유 나왔는데 그 다음에 BTS도 뭐 7만 이상 나왔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멜론 볼 때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아이유가 절대 존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원 보면 아이유가 짱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면. 근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가 이담 엔터잖아요. 그거가 이제 보고서가 나와요.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보여드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담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음원 수익이 96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담 또 우리 재미로 한번 보죠. 이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이 294억. 근데 영업 비용 중에 인세 160억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아이유한테 갔겠죠. 아이유가 배부른 회사 되는 건데 영업이익은 회사는 49억. 근데 그렇다 쳐도 마진율이 뭐 약간 이거보다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느낌도 들죠. 뭐 이렇게 비용 나갈 것도 없는 회사 같은데. 근데 맞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원래는 저기 그냥 그 회사에 이게 별도로 또 생긴 회사거든요. 이게 19년도 12월에 만들어졌거든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주주십니다. 네. 큰 주주세요. 카카오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그리고 이제 그 부문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매출액에 대해 갖고 주석 22번이니까 네, 잠시만요. 보시면은 자, 음반, 음원, MD 요런 거 하고 광고. 이담이 광고가 크네요. 아이유 광고 많이 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음원 최고인데 1년에 음원 매출이 96억이에요. JYP 흔히들 이제 JYP 보고 음원 약한 회사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JYP에 여러분들 가수 누구 있습니까? 스트레이키즈 음원 순위 들지도 못하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트와이스
안 좋다 그러죠. 음원 순위 우리나라에서. 있지. 이번에 스니커즈 내기 전만 해도 음원 순위 마피아 네. 그래서 나쁘다 그랬고 니주는 우리나라에 어차피 안 들어오고 음원에는 박진영 PD님 가끔 내시고 2PM 가끔 내고 아이유가 돈을 훨씬 잘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유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진 게 영업이익이 579억으로 훨씬 커요. 10배 이상 납니다. 음원 수익은 그러면은 쉽잖아요. 음원 수익도 363억이 나요. 아니 누가 듣길래 음원의 수익이 이만큼 나요? 물론 이거 이제 중국하고 계약 맺은 것도 들어오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딸리지 않습니다. 강자하고 약자를 붙여놨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가온 차트가 제가 입에 붙어서 그런데 이제 서클 차트로 바뀌었죠. 그쵸? 서클 차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순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스트리밍 고객들은 어차피 스트리밍 한번 해봤자 돈 얼마 줍니까? 배분 거의 안 나와요. 이거 1원도 안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탑백을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경우도 많고 한 곡만 막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을 듣고 하다 보니 상위권이 순위는 생기지만 작은 차이로 알고 보면은 가져가는 배분은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게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그냥 탑백 틀어놓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음원에서 수익이 나올 때에 스트리밍 말고 돈이 더 되는 건 다운로드거든요. 근데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아이돌 팬들이 이거 하면 순위가 더 잘 올라간다 해서 악착같이 다운로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나름대로 가중치를 줘가지고서 다 보정을 해서 서클 차트에서 디지털 차트라는 거를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보이시죠?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할 집계를 한다. 해서 나름의 스코어를 매겨요.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연간으로 보면 1등 아이유 8.8억, 2등 브레이브걸스 롤린 열풍이었어요. 8억 2천. 3등 BTS 다이너마이트 7억 3천. 라일락 7억. 넥스트 레벨 6억 9천. 저스틴 비버 6억 8천.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 100만 이상이고 막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8억 8천. 그보다 훨씬 적게 듣는 것 같아도 7, 8억씩, 7억씩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수익에서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랙핑크의 럽시걸이 5억이었어요. 근데 오마이걸의 던던댄스가 되게 흥하긴 했죠. 그 5억 나와요. BBS는 성공했네요. 4억 4천이면은. 에이셉도 잘 나왔었죠, 작년에. 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이돌들이 돈을 쓰는 건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는 팬들이. 요 수치가 주간 단위로도 나와요. 주간 단위로도 스코어링이 되는데 보시면은 디지털 차트 위클리가 나옵니다. 어텐션이 다 1등 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건 멜론만 하는 게 아니라 벅스하고 다 합친 거예요. 모든 음원들을 다 합쳐가지고서 낸 겁니다. 누구는 벅스에서 강하고 누구는 딴 데서 강할 수도 있어요. 바이브에서 강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걸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쳐놓고 보니까는 지난주에 1등은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었어요. WSG 워너비 그그그가 1등이었고 2등이 이제 뉴진스의 어텐션이었고 3등 또 보고 싶었어. 4등이 놀랍게도 럽다이브입니다. 5등이 스니커즈, 6등이 팝, 7등이 하이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수치가 큰 차이는 안 나요. 네. 근데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되게 잘 됐다고 들었고 막 하는데 248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위클리니까는 매주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매주 숫자들 보다 보면 이때는 이제 럽다이브가 2470만 했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주간별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이명웅은 4천만,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명웅. 정리를 다 해보니까 지금 뉴진스가 제일 높게 나온 주간이 지난주였어요. 이번 주 거 나오면 아마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2480만이거든요. 4세대 걸그룹들 해보면은 요번에 낸 앨범들의 피크 숫자가 아이브 럽다이브가 제일 높아요. 3100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아이브가 오각형 걸그룹이다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숫자가 잘 나와요. 모든 숫자가. 고르게 잘 나와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여튼 그렇고 에스파 걸스 이것도 요번에 음원 망했다고 하는데 1760만. 그 다음에 르세라핌 피얼리스가 1600만입니다. 최고가. 다음으로 이제 4세대 아니고 다른 걸그룹들 보면 올해 낸 거에서 여자아이들 톰보이가 확실히 인기를 끌었죠. 3400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 2800만 나왔었고 나연 솔로 팝이 2400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냥 되게 이제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사람들 보면 빅뱅이 4800만으로 올해 숫자로는 주간 기준 1등, 임영웅이 2등입니다. NCT 드림이 3등이고 싸이 데댓 요 3등하고 4등 사이에 여자애들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 다음 싸이가 3300만, 강다니엘이 2900만. 요거는 이제 사실 한 주짜리예요. 강다니엘하고 엔드림은. 그렇긴 하지만 팬덤이 무섭다라는 거고, 방탄 예토컴은 요번엔 좀 부진했어요. 1900만.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에스파 걸스 좀 빠졌다. 그 다음에 방탄 좀 빠져가지고서 아이고 우리나라에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긴 해요. 방탄 버터 때가 40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파 넥스트 레벨 때가 3300만 나왔었는데 그보다 줄어든 건 맞는데, 근데 이게 곡에 따라 원래 가수들이 위아래가 있어요. 아이유도 그래요. 그리고 멜론 자체가 좀 숫자가 요즘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너무 보지는 마시라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궁금한 건 나래비 세워보고 싶죠. 2021년도 누구였나? 강다니엘, 화력 끝내주네요. MSG 워너비, 아이유, 임영웅, 브레이브걸스, 방탄, 그 다음에 회전목마, 요거는 쇼미죠. 엔드림 맛, 비오 카운팅 스타, 넥스트 레벨, 스테이, 요게 3000만 이상입니다. 3000만 이상. 네, 요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음원은 집착 안 하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돌고 돌아 저는 음반입니다. 음반인데 좀 그냥 되게 심플해요. 작년에 앨범을 많이 판 순서입니다. 방탄, NCT, NCT 세븐틴, NCT 세븐틴, 엑소,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방탄, NCT, 백현 쭉쭉 나와요. 요 순서대로 회사들이 돈을 잘 벌었죠.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순위 나래비를 해보면 아이유, 브레이브걸스, 방탄, 아이유, 에스파, 저스틴 비버, 방탄, 이무진, 경서, MSG 워너비, 헤이즈, 아이유, 장범준, 블랙핑크, 오마이걸, 브레이브걸스, 이 순서대로 회사들이 돈을 버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섞여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돌고 돌아 음반이다. 그게 그냥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한터도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터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클이 너무 잘 나와요. 서클이 너무 잘 나오는데 자료들이 보시면은 앨범 차트 요거 위클리로 모아놓고 보면 먼슬리로 바로 통합하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매주 보시면 됩니다. 매주 둘째 주 목요일 한 11시쯤에 월간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료에 적용해야지 안 하셔도 돼요. 위클리로 앨범 차트 나오는 것만 보시면은 다 나와요, 이제. 그럼 지난주 뉴진스 어땠냐? 잘 팔았다 하잖아요. 버전이 여러 개죠, 여기도. 합쳐놓고 보면은 41만 장이 나갔죠, 이제. 그러니까 선주문 44라 했는데 거의 판 거예요. 한터에서는 이게 31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초동으로.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제가 볼 때. 소녀시대가 20만 장.
그 다음에 앨범 나온 지 꽤 된 있지가 9만 장. 오. 세븐틴, 8만 8천. 에스파 걸스가 7만 6천. 에스파가 지난달에 165만 팔았잖아요. 근데 또 한 8만 가까이 팔았다. 잘하면 에스파가 이달에 또 이런 식으로 앨범 나가면은 200만에. 저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블랙핑크가 선주문 150이라고 하는데 에스파는 실제 판 게 그러면은 173만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주문 200이 먼저 나올지 실물 판매 200이 먼저 나올지는 이것도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은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좋아요. 팬들이 경쟁해서 돈을 막 쓴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생기 얼마 죠. 팬들끼리는 싸우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같이 손잡고 웃는 거죠. 이런 경쟁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앨범 차트인데 실시간 차트 한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대별로 다 나오는데 요거는 좀 구멍이 있어요. 있다는 게 그래도 이제 데일리로 볼 수 있으니까 좋죠. 좋은데 위클리로 보시면 뉴진스가 20하고 여기는 25만 4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터보다도 더 적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데일리로 보게 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서클 차트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있지는 매일 잘 나가네요. 맨날 잘 팔리네, 어떻게 된 게. 자, 다음으로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건데 핑크 베놈 8월 19일 선공개 곡입니다. 앨범 하고 실물 앨범하고 타이틀은 9월 19일에 한 달 뒤에 나와요. 근데 예약 판매 150만 장 새 기록 쓰나 1년 10개월 만에 컴백 싱글 핑크 베놈 발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쏟아졌죠. 그러면서 빌보드 핫백 탑 10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뉴시스하고 조선 이렇게 따로 나온 걸로 봐서는 회사 측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제 자료를 이렇게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대치가 낮은 게 마음은 편해요. 그래야지 잘 나오면 우와 이만큼 잘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 편한데 탑 10은 조금 이제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회사하고 이 기사가 안티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1집 디 앨범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선공개곡이 How You Like That이었어요. 이게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8,630만 뷰로 걸그룹 1등 글로벌 기록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때 빌보드 핫백 순위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33위였어요. 두 번째 선공개곡이 셀레나 고메즈하고 같이 한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셀레나 고메즈에 그게 플러스가 붙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조회수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 핫백에서는 더 높았어요. 13위. 그 다음 실제 타이틀곡은 럽시걸이 나왔는데 오히려 선공개곡보다는 실적이 부진했죠. 6,140만. 실제 핫백도 최고 순위 59위였습니다. 그래서 선공개곡이 무조건 타이틀보다 그러니까 선공개곡 타이틀고 타이틀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좋은 노래가 먹힙니다. 그냥. 예. How You Like That이 제일 좋았죠. 이때는. 그 다음 솔로 때를 생각해보면 로제 언더그라운드가 4,160만 뷰인데 72. 리사의 랄리사가 7,360만 뷰인데 84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뷰수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핑크 베놈 같은 경우 24시간 진짜 안타까워요. How You Like That 기록을 10만 뷰 차이로 못 깼습니다. 초기 반응은 훨씬 좋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수정이 좀 돼요. 보시면은 블랙핑크는 보통 좀 더 높게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록을 깨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1억 뷰 기록은 How You Like That 대비해서 3시간이나 빨라요. How You Like That이 32시간 만에 1억 뷰 했는데 지금 핑크 베놈이 29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등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블랙핑크가. 예, 걸그룹 중에 최초입니다. 근데 How You Like That의 그 스포티파이 글로벌 최고 순위가 2위였거든요. 그럼 2위, 1위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우리가 그럴 땐 절대 수치를 보라고 했죠. 2위 했을 때 스트리밍 횟수 최고가 489만이었는데 요번에 핑크 베놈
끝내줍니다. 793만이나 나왔어요. 이때 비해서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또 빌보드 순위를 조금 기대를 하게는 만듭니다. 근데 셀레나 고메즈 같이 나왔어도 13위였는데 탑10 얘기 뿌리는 거는 조금 기대 차라리 낮춰놓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저도 이게 확신이 없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왜 제가 앨범 낼 때 디지털 앨범을 그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요거 다운로드 받는 게 빌보드 핫백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는 요번이 정규란 말이에요. 그럼 앨범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공개곡은 싱글로 인정해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그 바뀐 규정에 따르면은 빌보드 핫백에서는 싱글이면 가격이 0.39달러 이상이어야지 다운받았을 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해요. 정규는 1달러 이상인가 1.5달러 이상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핑크 베놈이 가격이 책정된 게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0.69달러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싱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 1,000원짜리가. 근데 이게 이제 정규로 받는 건지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그 온라인에서 SM 쪽에 2차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전에 감사 선임 그때 했던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 전에 제가 까먹은 게 있네요. 아이고, 요거나 하나 또 더 봅시다. SM 얘기하기 전에, 답답한 얘기하기 전에 이제 딴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우리가 4세대 걸그룹도 얘기를 하니까, 그럼 르세라핌이 2분기에 활동을 했잖아요. 활동을 했는데 거기가 소속이 있잖아요. 그쵸? 소속이 여기가 저기 소스뮤직이잖아요. 소스뮤직. 원래 여자친구 있었는데 여자친구 나가고 이제 르세라핌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소스뮤직이 르세라핌으로 매출을 얼마 올렸는지 여기 나올 거잖아요. 2분기 매출액이 반기 매출액이 67억입니다. 단기 순손익은 손실이 37억인데 이건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정리하면서. 근데 67억이다. 근데 여기가 여자친구는 작년에 이제 여기서는 해체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소스뮤직이 어떤 사업의 추가로 더 영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출이 좀 나오기는 해요. 1분기에 보시면 12억이 나왔거든요. 그럼 12억하고 2분기에도 어느 정도 기존에서 뭔가 나오긴 했겠죠. 67억 하면 최대로 르세라핌으로 지금 매출 나온 건 한 50억 정도일 겁니다. 그럼 지금 앨범이 41만 장 팔렸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걸그룹들이 처음에 런칭되면 어떻게 봐야 되냐. 첫 해에는 앨범만 판다. 거기에 음원 좀 들어오고 유튜브 좀 들어온다. 그럼 음반 몇 개 낼 거냐. 50만 장씩이냐. 쭉쭉쭉 계산해서 하고 20% 정도 마진 때리고, 2차년도에는 이제 그 일본 진출을 꾀한다. 그 3차년도에는 투어 돌 수 있다. 빠르면 2차년도에도 돈다. 그럼 그걸 플러스해서 하시라. 말씀드린 거가 여기서 딱 보이시죠? 그쵸?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에 팬덤 규모니 뭐니 얘기하는 거 다 숫자 예상해보기 위해서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온라인하고 SM 2차 공개 주조서한 발송,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선임이 됐어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없더라. 아무것도 안 달라진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의 주요 권한에 대해서 PwC에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된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 감사한다. 언제든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의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나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청구했는데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이 있다.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로서도 손해를 발견하면 묵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발견하게 되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 1차 주주서한은 감사 선임 통과되기 전에 보냈어요. 이번에 2차 서한은 8월 달에 감사가 선임된 이후에 보낸 거죠. 한번 볼게요. 저는 결정적인 차이를 뭘 하나를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1차 서한에서는 쭉쭉쭉쭉 읽어보시면은 짧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라이크 기획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SM이라는 회사는 참 좋은데 라고 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끝나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번에 발송된 2차 주주 서한을 보시게 되면은요. 쭉쭉쭉쭉 하면 진행사항이 특별히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면 기업가치 제고를 바라는 주주들을 대변해서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문제가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될 때까지 주주로서의 다양한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온라인에서 법적 권리 행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요.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SM은 늘 저랬는데 KB가 사실요. KB는 해서 주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드랍됐었고 온라인이 해봤자 감사대도 변하는 것도 없고 이수만 어차피 보니까는 계속 라이크 기획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돈 받아가던데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뭐가 되겠어? 라고들 얘기하시죠. 사실 처음에 공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도 그래봤자 바뀌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뀔 거예요. 그리고 SM은 아주 좋은 사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뒤처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제 라이크 기획 또 돈 가져갔더라. 맞아요. 원래 이제 6%를 별도 매출액에서 가져가게 돼 있죠. 근데 1분기 때에 일회성 요인이라고 회사가 얘기했어요. 매출액 인식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라이크가 가져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4.5%까지로 매출액 대비 별도 매출 대비 라이크 기획 가져간 돈이 4.5%로 하락을 해요. 근데 2분기에 다시 5.7 몇 %로 상승해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 5%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1분기에 눈치 봐서 좀 줄였다가 2분기에는 눈치 이제 덜 보고 다시 올린 거 아니냐. 다시 나쁜 짓 하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게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해둔 케이스예요. 이의 신청이란 건 내가 맞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지금 요율이나 이거를 지금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회사가 이 거래를 향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을 해둔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면 그거는 이의가 난 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에서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1분기 눈치 봤었네. 2분기는 나쁜 짓을 계속 다시 하네. 이렇게는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번에 보니까는 이거랑 관련해서 기사도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아마도 그 카카오하고 뭐 이제 사실상 거래가 종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 드렸죠. 막 처음에 어디 된다 얘기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저 그때는 어디에도 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어디 된다고 확정 짓지 마시라. 그거 되게 이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고 최종적으로 오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냥 그거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놓고서 보시라. 그러니까는 된다고 얘기가 나와도 너무 우리가 부안해동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 나와도 너무 부안해동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다. 이 업계는 최후까지 모른다. 이거 뭐 LSM의 마음인데 이거 누가 지금 어찌 알겠냐. 아무리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 요즘 보면 카카오에 지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들었는데 여기 끝났대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는데, 뭐 그건 전 모르겠고, 이건 어차피 LSM 마음인데 카카오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SM의 저기 어디죠? 그 공연해주는 회사가 더보이즈를 해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여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립적으로 보십시오. 매각이라는 거는 원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엔터에 대한 정리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